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김밥과 도넛, 도시락.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 청장은 6월 업무 추진비로 32회에 걸쳐서 모두 322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251명을 대상으로 쓰인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요. 분식집과 김밥집이 주를 이뤘고요. 상임위 전체 회의 대비 검토하는 날 아침에는 5명이 5천 원으로 아침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도넛 1개씩 먹으며 끼니를 때운 거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만 봐도 그간의 고충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4차 재유행으로 우리 방역은 다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무더위까지 겹쳐서 방역 현장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한의 방역 수칙만이라도 꼭 지켜서 또 한 번의 위기 잘 넘겨야겠습니다. 7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온가족 무좀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하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정부에서 올 여름 휴가를 우리 농촌에서 즐기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15개 마을을 추천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선 상주 밤원마을이 추천됐습니다. 그래서 상주 밤원마을 배영진 사무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일 것 같아요. 지난달 28일 사퇴 이후에 17일 만인데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왜냐면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뭐 17일 만에 야당 입당을 했으니 그게 감사원장의 정책 독립성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굳히고 대선에 나가게 되면 본인에게 어떤 환경이 제일 유리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일단 차별화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외부의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본인이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1위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돼서 준비나 아니면 조직 이런 게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조직이나 뭐 자금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야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선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전 총장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으면 조직이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을 해서 아마 야당 입당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으로 이렇게 깜짝 입당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현 정권 핵심 사정기관의 수장이 제1야당으로 갔다? 대선에 나온다?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다. 최로남불이다. 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는 왜냐면 그게 어쨌든 현 정부의 사정기관에 있는 장이면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변명하든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금방 야당에 들어갔다면 그럼 그동안 본인이 했던 감사가 공정했을까?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봐요, 저는. 네.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감사원장이 수사나 감사를 했던 내용이 의도적으로 현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수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기관들인데 네. 그 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들이 퇴임하자마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정치적 중립성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정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은 일정 기간 출마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요. 저는 뭐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미리 그만두든지 어느 정도 차를 두고 해야 아니면 이제 예컨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사정기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어떤 감사나 수사를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지도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고 언제부터 대선을 생각했을까? 정치를 생각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그 야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만 네. 처음부터보다는 월성 원전에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그런 과정, 여권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보수 언론과 야당이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뭐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네. 걸로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본인도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두고서 보통은 하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물론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는 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한 6개월 적어도 아니면 1년 그만두고 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뭐 그만두자마자 10며칠 만에 야권에 들어간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최 전 원장의 입당 후에 국민의힘은 환영을 했는데 야권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네. 주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일단 현 정부의 각을 세웠던 사정기관 출신이라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지지층 예컨대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일정 부분 분산될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 중도 성향 또는 현 정부에 이제 좀 실망한 그런 중도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지지율에 포함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장모나 부인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7개 의혹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최재형 원장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 지금도 이제 하락세잖아요. 근데 그 하락세가 최 전 원장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최 전 원장의 입당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 전 총장도 전략을 수정하든 아니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지금 하락 추세다 말씀을 하셨는데 30%대를 쭉 유지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원인을 뭐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장모가 구속이 됐고요. 네네, 부인의 네. 논문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최근에 무슨 공작 정치다 이러면서 음모론을 펴고 있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 전 대변인이죠. 이분과 관련된 비리, 이게 이제 의혹이 또 터져 나왔고, 네. 또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아직까지도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정치의 초보자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모습보다는 현 정부를 때리면서 또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고 가려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비전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현 정부의 잘못된 실정을 계속 지적하는 쪽으로만 집중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이 저는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꾼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7개 정도의 이제 재판과 수사,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빨리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져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측면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네. 국민의힘 입당이 본인한테 왜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할까? 제가 볼 때는 검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검증.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아주 엄격한 검증을 할 겁니다. 공격도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장모 부인 관련된 의혹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경선을 시작하게 되면 경선 후보들 사이에 그런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공격을 과연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사실 그런 공격이 그렇게 심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적 야권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공격을 안 해요. 네. 보호를 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들어가게 되면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본인의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으면서 지난번 안철수 대표하고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죠. 두 사람이 마지막 단일화 경선했던 것처럼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도 그렇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반전을 현재 꾀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죠.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샴푸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까 잠깐 조언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강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지지율에 그건 이미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때리고 현 정부를 공격하고 현 정부가 실책이 많다. 그거 가지고는 이미 그 지지율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빠지는 이유는 그중에 실망한 사람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려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적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돼야 된다고 보는데 윤 전 총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네. 미래 비전이나 대안이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거나 이거보다는 현 정부가 뭘 잘못했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그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능력의 검증인데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제대로 발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저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 말씀을 네. 하셨고 여권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지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세적 입장에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공격적 입장,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방어적 자세만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에 좀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아마 여성층에서 좀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보수 야당이나 또는 이런 그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예비 경선이 끝났고 본 경선이 시작이 되면 일정 부분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태도를 이제 바꿨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태도, 그러니까 네. 적극 방어하는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이제 태도 전환이 앞으로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TV 토론을 취소하기도 했고요. 또 당초 9월 초에 마무리 지으려던 전체 경선 일정도 흔들리고 있는데 경선 연기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모두 다 그걸 동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연기에 대해서는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 그 정도 연기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고, 왜냐하면 4단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선을 계속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그만큼 2주 동안은 전혀 그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동의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전체적으로 2주 내에 3주 정도 연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코로나19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아마 연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선 연기 주장하던 이낙연 후보 쪽 입장은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제 경선 연기 전체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이 토론에 관련해서 TV 토론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었어요. 네. 네. KBS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민주당 선관위죠. 네네. 민주당 선관위에서 또 TV 토론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이재명, 정세균 두 후보 캠프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다. 네. 그러면서 특정 후보 캠프들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같이 다 합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 맞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연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2주 내에 3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힘이 빠진다. 경선 연기를 2, 3주 하기로 했는데 이걸 그 발표하고 바로 이걸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캠프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게 특정 캠프의 입김이다 이러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연일 4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당 정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서 여권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라는 게.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고, 국민들도 사실 여론조사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정당국이라고 하는 부총리는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이종원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현재 80%만 지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만약에 이제 100% 주게 되면 이종원 정도가 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제안은 이거예요. 이종원이 지금 어디에 쓰게 돼 있냐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종원이 우리가 이제 나라 빚이라고 하죠. 네. 그 국채를 국가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는 데 쓰기로 지금 돼 있어요. 계획이. 네네.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건 좀 나중에 갚아도 되니 이종원을 일단 여기에 쓰자. 그러면 전체 추경 예산안 범위 내에서 더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종원 갚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외국에 이제 돈을 빌린 곳에 이미 갚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갚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네.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종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걸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우기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캐시백 있잖아요. 카드 캐시백. 그건 또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주장을 해요. 지금 캐시백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요, 이 캐시백을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많이, 물론 캐시백을 해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일부 돈을 받아가죠. 네. 그걸로 돈을 주는 거나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 주고 그걸로 지역화폐를 쓰게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고요. 네. 캐시백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버는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 회사입니다. 그렇죠. 카드 회사가 수수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시백을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돌려받으니까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수수료는 카드사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카드사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대체 홍남기 부총리의 계획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려움 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설득력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본인이 왜 그렇게 저는 계속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국민들도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도 1조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채무 상환은 말리면서 카드 캐시백은 굳이 왜 해야 되는지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유행을 맞아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럴 때는요, 여름 휴가도 혼잡한 곳은 피하는 게 좋은데 정부에서는 올 여름 휴가 우리 농촌에서 즐기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15개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주 밤원마을이 포함이 돼서요. 상주 밤원마을 배영진 사무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진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주 밤원마을 여름 휴가지로 이제 추천이 됐는데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네네. 준비한다고 지금 많이 바쁩니다. 예. 그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상주 밤원마을 어떤 곳인지 어떤 마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여기는 시원한 저녁인데요. 산골이라 이제 새소리, 물소리가 많네요. 저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상주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죠? 상주 꽃감이 먼저 떠오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상주는 꽃감, 누에, 쌀, 이 300의 도시로 유명하고, 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업도시입니다. 옛날부터 밤나무가 많아서 밤원이라 불리고 있는 저희 밤원마을은 몇 년 전 정부에서 선정한 전국의 행복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 어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주의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죠? 예, 자연 속 밤원마을, 별빛 보며 잠들고 새 울음소리에 잠 깨는 숲속의 황토방, 또 사계절 마르지 않는 자연 생태 내과. 여러분, 밤은 체험마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는 여행을 시작하세요. 예. 네. 농촌여행, 여름 휴가 꼭 기억하세요. 상주 밤원마을. 예, 감사합니다. 홍보를 참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바로 나오네요. 아니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서늘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덥진 않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요. 저희가 지금 폭염에도 밤에는 일부 손님이 네. 춥다고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할 정도예요. 어머,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시원한 곳입니다, 지금. 예. 지금 뭐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이렇게 예. 이곳에는 밤원마을은 밤에는 선선해서 이불까지 덮어야 되는 예. 그런 곳이라 여름 휴가로 정말 딱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밤원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체험들이 있죠? 저희가 연중 이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이제 가족이나 커플, 친구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재밌는 체험을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밤원마을 냇가에는 이렇게 각종 물고기와 다슬기가 풍부한데요. 파리 낚시 체험 혹시 해보셨나요? 파리 낚시 체험, 또 다슬기 죽기 체험, 그리고 냇가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환경도 관찰하고 또 아름다운 가르멜 수녀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산책하는 체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샤인 머스켓 포도, 그다음에 표고버섯 농장, 한우 축사, 여러 가지 다양한 농부들의 생활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나 자두, 복숭아, 수박, 여름철 농산물이죠. 이런 수확할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밖에서 아니고 이제 저희 체험관에서도 시원하고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바로 상주 와잠 자연놀이 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나 감으로 천년 염색하기, 그다음에 누에 꼬치로 줄줄이 조명 만들기, 그다음에 나만의 또 진또배기 솥대 만들기 체험, 이런 거 하면서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파리 낚시 체험도 그렇고 누에고치로 조명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예, 이건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상주가 누에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에꼬치가 아주 예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명을 넣어서 자기만의 조명을 만들 수 있도록 체험을 개발했습니다. 네. 또 여름 휴가철 하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물놀이 할 만한 곳도 많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저희 마을은 이제 속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요. 네. 이안천입니다. 여기는 사계절 마르지 않는 이제 자연하천인데
그 내과에서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물놀이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근처에 내과 바로 옆에 이제 풋살장하고 잔디밭 가족 풀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물총놀이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가족들과 안전하고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많이 누구나 이제- 붐비는 곳이 아니라서 더욱더 정말 안전하게 맞습니다. 가족끼리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밤원마을 소개하면서 꿀잠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곳이다. 숙면 네. 치유 프로그램이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길래 꿀잠에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가 가장 그 올해 이제 휴가를 대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푹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로나에 지친 도시인들이나 여행객들이 푹 쉬게 하는 것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원을 받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상주 와잠 프로그램인데요. 네. 상주 와잠은 상주에 와서 잠자라는 뜻도 있고요. 음. 또 잠이 상주의 특산은 누에를 상징하는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누에 꽃이 같이 아주 편안한 잠을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밤은마을의 자연 속에 오래 머물면서 좀 잠시 모든 걸 잊고 또 나 자신으로서 이렇게 휴식하면서 꿀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네네. 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예약을 하고 이제 오시게 되면 1단계는 디톡스예요. 그러면 즉 생활 속에서 여러 가 쌓인 몸과 마음의 독을 제거해야 푹 잠을 자겠죠. 네. 꿀잠을. 네. 그래서 몸의 독소는 이제 맨발 걷기, 그다음에 저희 여기 이제 물빛길이라고 있는데 길을 산책하고 또 어성초나 국화, 라벤더 이런 데를 이용한 이제 조격 체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몸의 독소를 빼고 이제 마음의 독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 속에 또 그걸 빼는 게 꿀잠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독소는 말무덤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마을에. 그래서 말무덤은 네. 타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말입니다. 네네. 예, 말하는 말. 임금님 기는 당나귀 이야기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체험마을 숲 쉼터에 가면 이제 대나무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작은 말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마음의 독소와 스트레스를 묻어버린다 할까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그 디톡스를 위해서는 이제 옹달샘 물멍이라든지 꽃멍, 별멍, 불멍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멍 때리기 그런 체험도 재미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톡스를 하고 나면 2단계는 이제 푹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푹 잘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황토방하고 그다음에 그 누에꽃이 형태의 그 큰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꽃이 오두막에 잘 수도 있고 또 나무 위에 지은 작은 집 트리하우스 아시죠? 네. 트리하우스. 그다음에 넓은 잔디밭 데크에서 이제 별빛을 보면서 잘 수 있는 독채 캠핑 공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3단계는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푹 잤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활기를 다시 충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산골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 부지런하고 생기 넘치는 농부들의 생활상을 탐방해서 활기를 되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 곳곳에 있는 건강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활력을 재충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주 와잠을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숙면을 위한 모든 게 다 갖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3단계에 걸쳐서 독소도 네. 배출하고 숙면도 취하고 충전도 하고 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 많이 겪으시는데 상주에 가면 이게 싹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이 국토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경북 상주시와 네. 그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있는 충북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국도상에 있고요. 그럼 고속도로는 이제 중부 내륙선이나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상주 청원 고속도로로 오시면 그 화서 IC가 있습니다. 거기 내리시면 5km. 차로 10분이면 밤마을에 도착하고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 내비게이션에 이제 밤은마을 혹은 밤은 체험마을 딱 네. 치면은
바로 찾아올 수 있죠. 우리나라 다 네. 가운데 있고 남한의 가운데 네. 있고 밤원 마을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밤원 체험 마을이라고 치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으로 이 초대 말씀도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초대를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네. 사실 코로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코로나 시대에 다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당분간은 코로나와 이제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밤원 마을에서는 이 코로나 분류에 지친 도시인이나 여행객들에게 꿀잠을 자며 힐링하고 생활의 활기를 되찾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또 커플이 또 친구들이 이 산골마을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래 머물며 숙면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북 상주 밤원 마을 또 상주 와잔 프로그램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 친구들과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상주 밤원 마을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주 밤원 마을 배영진 사무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 단지 주거 의무 기간 2년 백지화입니다. 왜 취소가 됐는지, 또 시장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조진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이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규제가 공식적으로 무효화된 사례인데 시장의 반응이 아주 거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월세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세 물건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원인이 됐던 가장 큰 것이 이제 재건축 이주단지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 이주는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집을 비워달라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집을 비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 집주인들은 거주를 하기 위해서 또 이사하면서 그 낡은 집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비용을 많이 들이고 또 일부러 그 임대 사업자를 취소하면서까지 벌금까지 내가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를 바로 또 취소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혼란성, 그다음에 손실 본 내용 이거 도대체 누가 해줄 거냐. 근데 LH 사태로 발생돼서 공직자들은 이미 그렇게 이제 땅값 요번에 3기 신도시 문제도 분양가 높다라고 다 나와 있는데 땅값 이미 올려놔서 분양받는 사람들 이게 혜택도 없는 이런 3기 신도시가 말이 되냐 이런 지금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세값, 집값 뭐 다 올려놓고 백지화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핵심 규제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재건축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분양권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얻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택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실제로 2030 이 영끌 투자도 더 늘어나는 역효과도 발생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조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는 이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는 강남 재건축부터 잡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 규제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정세난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사서 내가 좀 이제 돈을 모아서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투기로 안주해서 대출을 회사에 간다거나 대출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시장에서 강력한 조치로다가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투기를 막기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 이제 아예 사지도 않겠구나라고 정부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되면서부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제 저희가 강남, 강북 이렇게 좀 나눠서 죄송하지만
강북 위에까지 그 결국에 재건축 지역까지 확산돼가지고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계속 상승적으로 가는 그런 이상한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거주 2년 제한 정책을 백지화한 큰 이유가 임대차법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2년 4년 이렇게 이제 그 임대차 기간도 늘어났고 전세 보호를 설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그 세입자들을 보호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각각의 조합에서는 실거주 요건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주권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또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이제 하나의 현실화 규정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장기 거주하셨던 분들 제해놓고는 실제 이제 집이 너무 낡아서 못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도 2년 거주 요건이 안 되면 무조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죠. 투기를 막겠다고 시행했던 정책이 전세난 심화시키고 부동산 집값도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은 올린 상황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강남에서의 재건축, 그다음에 강남에서 실거주 아파트들이 이제 3.3제곱미터당 1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이 그런데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아파트인데 1년 사이에 거의 평균 20에서 30% 뭐 가격으로는 한 18억 정도 상승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른 가격이 18억이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입주해서 아파트 두 채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땅 지분 기준을 했었을 때 현대 아파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라고 하는 게 한 54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 54평 아파트가 이제 52억이 거래가 되었고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가격이 크다 보니까 3%라고 하더라도 벌써 1억 5천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가장 대형화라고 해서 1억 평당 1억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강남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도 이제 평당 1억을 넘어섰게 되었으니까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대규모의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실질적으로 똘똘한 한 채 사겠다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 차라리 그럼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자. 이게 시장에서 꺾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에 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오른 가격에 1년에 18억. 여기는 18억짜리 아파트가 없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크게 느끼는데 지금 강남 가격만 얘기를 하셨고 이 대책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민들이 많이 사는 흔히 서민주택이라고 불리던 그런 곳들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상계동이라고 하면 이제 노원구 상계동 그쪽 같은 경우가 이제 7평, 10평, 15평 이제 그 소형 주택의 주공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젊은 청년층들이 결혼을 해서 새 집을 못 가고 일단 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할 때 어떤 시작 단계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상계 주공 아파트 이제 58제곱미터가 반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벌써 2억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 가격만큼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강북에서 그래도 좀 저렴하게 서민 아파트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도 이미 1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뭐 지방에서 보셨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아파트가 뭐 이른바 평형이라고 하는 20평도 안 되는 것들이 18평대가 벌써 10억이 넘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지방하고 격차도 너무 큰데 문제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변 가격도 같이 올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2년 거주 백지화를 해서 사실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주택을 팔고 다주택을 줄여서 뭐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보호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세금 더 걷어들이게 가격 다 올려놓고 이 세수주달 가지고 지금 코로나 대책 만드는 거냐 이런 이제 막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2년 거주 요건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실제는 이제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구입을 해놓고 실제 거주를 못했던 사람들이 2주택, 3주택 이상 돼서 대출 회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갔던 6.17 대책 이후에는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오히려 강남 재건축이 조금 주춤하는 경향들이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세 끼고 갭투자라는 형태에서 세입자를 못 놓다 보니까 그 작은 부담 때문에 매도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팔았던 것이 거의 50% 이상 올랐으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선 파느라고 세금도 내고 손실도 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시겠죠. 뭐 어떻게 따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른바 학군 때문에 저희 서울에서 항상 얘기할 때 대치동 학군, 목동 학군 이렇게 이제 중복동 학군, 중계동 학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학군을 위해서 이제 대치동으로 많이들 전세를 선택해서 오셨었는데 네. 그 수요 자체가 작년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서 사실적인 괴리감을 참 많이 가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정책을 바꾼다 이런 비판은 그럼 당분간 계속되겠네요. 굉장히 거센 지금 저항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왜 다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